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자인 보호법 강사 김진주입니다. 처음 만나 뵙는 자리임에도 벌써 2023년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모두 연말까지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저번 주에 가장 큰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수능이 종료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수험가에 조용한 파동이 일고 있습니다. 또 연말이 될 때쯤이면 변리사 시험계에도 가장 큰 소식이 들리죠. 바로 변리사 시험 최종 합격 발표인데요. 실제로 지난 10월 25일 제60회 변리사 시험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많은 합격생 분들 중에 이번 60회에서 최연소로 합격하신 곽아연 합격자님과 생동차로 합격하신 이재승 합격자님을 모시고 한번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두 분을 포함한 모든 합격생 분들께 정말 축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수험 기간이라고 하는 게 계속된 인내의 시간일 텐데 그거를 극복하시고 합격까지 오신 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서 두 분 수험 기간을 포함한 자기소개 한마디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게 된 곽아현입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이고 22년 7월부터 학기를 병행하며 1차 준비를 했고 종강 후에 23년 7월까지는 전업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60회 변리사 시험 합격자 이재승입니다.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물리학과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수험 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2022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는 학기와 병행하였고 그 후에 전업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두 분 모두 자리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합격자님 모두 수험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으셨는데요. 저도 59회에서 최연소 동차로 합격을 하면서 사실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어떻게 하면 수험 기간을 이렇게 빠르게 끝낼 수 있을까 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빌려주신 두 분께 제가 실제로 강사로 활동하면서 또 수험생 멘토로 활동하면서 받아봤던 질문들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수험생활 노하우를 얻어보고자 합니다. 두 분 OX 팻말 한 번씩 들어주시겠어요? 해서 제가 가장 큰 줄기가 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두 분이 OX를 답해 주시고 그 아래에 상세하게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재승 합격자님과 곽아연 합격자님의 합격 수기를 담은 윌비스 합격 수기 책자가 별도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 외에도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해당 합격 수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 합격생 누구나 정말 많이 들을 질문인데요. 두 분 결과 발표 당일에 합격을 예상하셨나요? 하나, 둘, 셋. 두 분 다 예상을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결과 발표 당일에 어떤 심정이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2차 시험은 객관식과 다르게 점수를 알 수 없고 처음 보는 2차 시험이기 때문에 점수가 예상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합격을 예상했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요. 다만 시험이 끝난 직후에는 동차 생활을 나름대로 잘 보냈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저는 사실 2차 시험이 끝난 직후에는 합격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는데 답안을 복기해보니까 누락하거나 이탈한 논점들이 꽤 있어서 확신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합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복학을 결정을 하고 합격을 기대하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객관식 시험이었던 1차와 달리 서술형이다 보니 전체 점수를 예상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합격을 예측하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두 분이 정말 동차생으로서 자신감이 있으셨고 그러한 자신감이 원천이 되어서 결국 최종 합격까지 맞이하실 수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마 두 분도 1차 시험이 많이 기억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이 질문을 빼먹을 수는 없겠죠. 실제로 1차 시험이 변리사 시험의 시작이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언제 진입해야 될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1차 시험을 반년 만에 준비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도 논쟁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두 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 둘, 셋. 두 분 다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22년 7월부터 23년 2월까지 약 7개월 정도를 공부해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연과학 베이스 유무와 효율적 공부 방식, 즉 모든 내용을 세세히 암기하려는 생각보다는 최대한 많은 내용을 눈에 바른다는 느낌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활 단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변에 변리사 시험 합격자가 있다면 그분께 여쭤보아서 제대로 된 공부 방향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유튜브나 합격수기 등을 통해서도 많은 팁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부 방향만 설정한다면 반년 만에 합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학습을 위해서 절대적인 시간 확보도 필요하지만 당연히 그만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도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두 분이 어떻게 1차 공부를 이렇게 단기간에 끝낼 수 있었는지 그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두 분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법 과목 같은 경우 문제집보다는 기본서를 베이스로 공부를 했습니다. 민법은 기본서 7, 8회독 그리고 문제집 3회독 정도를 했고 산업재산권법은 기출문제만 풀어보고 조문집과 기본서를 회독하며 이 개념이 어떤 식으로 문제화될 수 있을지를 꾸준히 생각을 하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자연과학은 개념보다는 문제풀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객관식 위주로 공부하였고 연도별 기출문제를 두세 번씩 풀어보며 시간 관리나 문제풀이 전략을 익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한 달에 1회독, 나중에는 2주에 1회독 또는 1주에 1회독으로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회독 주기를 줄여가면서 공부했습니다. 산업재산권법의 경우에는 조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조문 노트를 회독하였고 그 외에는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을 하나씩 정하여서 그것만 여러 번 회독하였습니다. 자연과학의 경우에는 주력 과목과 버리는 과목을 하나씩 정하였고 주력 과목으로 선택한 물리는 기출문제 외에 피트 문제까지 풀었으며 버리는 과목으로 한 화학은 기출문제만 보았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연도별 기출문제를 프린트해서 시간을 재고 푼 것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시험이기도 하고 특히 기출 경향성을 잘 타는 과목이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출 문제와 기본서 회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합격 수기 파트를 조금 자세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 변리사님께서 최근에 합격하신 시험은 변리사 2차 시험이죠. 그래서 사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민사소송법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객관식과 서술형으로 넘어오는 것도 있지만 동차생들에게는 민소법을 새롭게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차를 준비하실 때 민사소송법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은 동차로 진입하시면서 민소법 베이스 갖고 계셨나요? 네, 하나, 둘, 셋. 네, 두 분 다 민소법 베이스가 없으셨군요. 저는 1차 시기에 특허 강사를 변경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따로 민사소송법까지 공부할 여력은 없었습니다. 저 또한 1차 시험을 준비하던 11월 초쯤에 이제 민사소송법 기본 강의를 미리 수강해 놓을지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1차를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따로 공부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네, 사전에 전달해 주신 정보를 보니 두 분 다 이창환 교수님의 민소법을 수강하셨군요. 네, 저도 실제로 동차 생활을 할 때에 이창환 교수님의 민소법을 듣고 수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민소법의 두께가 800페이지 가량 되는 굉장히 두꺼운 두께여서 사실 동차생으로서는 굉장히 방대한 양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혹시 두 분은 이 민사소송법의 이 방대한 양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타 과목에 비해서 민사소송법에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완벽히 이해하겠다는 막연한 목표는 좀 내려두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여서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통합민사소송법은 양이 너무 방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암기 노트에 담거나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양이 많기는 하지만 나중에 GX에 들어가고 논점의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면 논점별로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직전 연도에 기출되거나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논점은 답만 보거나 학설의 이름만 외우는 등의 방법으로 분량을 조절했습니다.
일단 공부 시간의 60%에서 80% 정도를 민사소송법에 투자를 했고 합쳐서 1600페이지에 육박하는 기본서와 사례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암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일 것 같아서 암기와 이해는 기본서만을 주교재로 회독하였습니다. 또 위치 설정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서를 다 회독하면서 어떤 파트에 어떤 논점이 있는지, 각 학설은 어떤 논거가 있고 판례는 어떠한 논거로 어떠한 학설을 지지했는지를 익히려고 노력을 했고, 사례집을 통해서는 전형적인 문제들과 자주 누락하게 되는 목차들만 체크하려고 했습니다. 네, 역시 동차생이라고 하면은 필연적으로 민소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쯤에서 두 분의 커리큘럼을 좀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곽아연님의 커리큘럼을 보면 정말 동차 커리큘럼 정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소법 기본 강의를 시작으로 특허 상표 기초를 다지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민소법을 제외한 과목은 사실 사례, 판례 강의를 잘 수강하지 않는 편인데 상표법 판례 강의를 들으신 것 같은데 혹시 판례 강의를 수강하신 이유와 다른 수험생분들에게 추천하시는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5월에 한경훈 변리사님의 실전 GS를 수강하게 되면서 강평을 들을 때마다 설명을 해주시는 방식이 저랑 너무 잘 맞는다고 느껴져서 판례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의 배경이나 논리 구조,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이 판례를 떠올려야 하는 키워드나 이제 제가 혼자 판례집을 회독하면서 느꼈던 의문점까지도 너무나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이때 상표법 실력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재승님의 커리큘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승님도 역시 3월 달에 기본 강의를 시작으로 많은 강의를 들으셨는데요. 그런데 커리큘럼의 특징이 동착치고 정말 많은 실전 GS를 들으셨다는 점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많은 실전 GS를 수강할 수 있었던 비결과 그에 따른 강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동차 기간의 목표를 GS에 빨리 들어간 후에 7월에 정리 또는 암기하는 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7월 이전에 많은 GS를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GS를 많이 들으려고 한 이유는 기본서만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GS를 통해서 논점이 문제가 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논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모범 답안에 가까운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GS에 많이 출제된 논점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서 회독 시의 시간 관리에도 용이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7월 이전에는 평일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서 회독보다는 GS를 푸는 데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네, 역시 자신의 공부 목표 설정과 관련된 강의를 꾸준하게 듣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두 분은 강사분을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강사분을 선택하셨나요? 저는 소위 말하는 1타 강사로서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강사님들 위주로 선택하였습니다. 저는 이해를 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개념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강사님을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또 최대한 많은 내용을 공부하고 들어가고 싶었기 때문에 얇은 책보다는 모든 내용이 빠짐없이 나와 있는 책을 선택했습니다. 네, 두 분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강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특성에 맞는 강의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강사님의 OT나 혹은 학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해당 강사님의 교재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저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차는 공부 기간이 짧은 만큼 하루 공부량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제 합격 수기를 보고 저한테 12시간, 13시간 공부했냐고 물어봐 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었거든요. 그렇다면 두 분께도 여쭤보겠습니다.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공부하셨나요? 하나, 둘, 셋. 저도 사실 수험생 기간 때 하루에 평균 9시간 정도 공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 어떤 시간 얼마나 할애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시기에 따라서 공부 시간을 다르게 설정하였는데요. 모두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하루 공부 시간을 늘렸습니다. 평균적으로는 하루 8시간에서 9시간 정도를 공부한 것 같고 7월에는 10시간 정도 채웠던 것 같습니다. 법학 시험의 특성상 시험 보기 한 달에서 두 달 전에 많은 양을 머릿속에 넣고 시험장에서 쏟아내고 와야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시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아침잠도 많고 체력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합격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공부량이 받쳐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에 기상 스터디나 생활 스터디를 최대한 활용하여 생활 습관을 잡고자 했습니다. 2차 시험을 기준으로 3, 4월에는 하루 7, 8시간, 그리고 5월은 하루 9시간에서 10시간, 그리고 6, 7월은 하루 11시간에서 13시간 정도로 점진적으로 공부 시간을 늘려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동차 합격이라고 해서 꼭 하루에 드라마틱한 공부 시간을 기록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계속해서 꾸준히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처음에 진입하실 때는 공부 시간이 조금 작게 나오더라도 두 합격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점진적으로 시간 늘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두 분 하루 공부 시간을 어떤 과목에 얼마나 비율로 투자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1차 기간에는 민법 3시간,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법 3시간, 자연과학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공부하였고 2차 기간에는 과목별로 절대적인 시간을 놓고 공부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월별로 GS 성적에 따라서 부족한 과목의 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공부하였고 평균적으로는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이 5대 2대 2의 비율이 되도록 공부하였습니다. 저는 1차 기간에는 민법, 산재법, 자연과학 1대 1대 1의 비율로 공부를 했고 민법 하루 4시간은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차는 3, 4월에는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이 8대 1대 1의 비율로 5월 이후에는 6대 2대 2의 비율 정도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1차 수험 기간 때에는 민법, 산재, 과학이 대부분 1대 1대 1을 하시는 것 같고 특히 두 분께서 동차생이시다 보니까 2차 시험은 대부분의 시간이 민소법에 할애되고 그리고 달에 따라서 또는 GS 점수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해지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하루에 공부량을 좀 지키다 보면은 사실 스트레스가 누적되기 마련인데요. 혹시 두 분은 수험 기간 내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방법이 따로 있으셨을까요? 저는 1차 기간에는 헬스장에 가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였는데 1차 시험 직전에 손가락을 다친 후에는 따로 운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일주일에 1회 정도는 하루 전체를 쉬었고 공부가 잘 안 되는 날에는 일찍 들어가거나 피곤한 날에 늦잠을 자는 등의 방법으로 빡빡한 계획을 지키기보다는 유동적으로 시간을 조절하면서 공부하였습니다. 네, 저는 평일에는 동네 친구들과 그리고 주말에는 GS에서 스터디원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힐링을 했었고 또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을 때마다 집에서 혼술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력 관리의 필요성을 느껴서 3, 4월에 잠깐 수영을 다녔었는데 공부 시간이 너무 방해받는 것 같기도 하고 몸도 너무 힘들어져서 그 뒤로 운동은 딱히 하지 않았습니다. 네, 곽아연님의 혼맥 저도 정말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도 사실 술 마시는 걸 굉장히 즐겨하지는 않는데 처음으로 혼자 맥주 마셨던 게 수험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 사실 어느 정도로 규칙적인 휴식 시간을 갖는 것보다 자신이 자기에게 잘 맞는 휴식 시간과 방법을 터키해서 스트레스를 푸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무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체력이 좀 더 남아 있는지는 사실 본인이 가장 잘 아는 일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레이스를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충분한 휴식과 또 충분한 집중을 적절히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수험기간 슬럼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차분들이 처음으로 실전 GS에 도입하는 5월, 6월 달에 가장 많은 좌절을 느끼신다고 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5월, 6월에 많이 무너지신다는 얘기도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두 분 GS가 시작된 6월 달 전후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셨나요? 하나, 둘, 셋. 네, 두 분 다 없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저도 6월 전후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많았지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입할 때부터 무조건 동차로 합격해야겠다는 굳은 다짐이 있었고 이 힘든 생활을 1년 더 하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힘든 게 낫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1차 시기에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2차 시기에는 그런 생각이 든 적이 별로 없습니다. 성적이 잘 안 나오더라도 동차이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체력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마음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에 정말 공감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힘들지만 동차 시간 이렇게 몰두해서 달려오다 보면은 여기까지 달려온 내가 대견하고 또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끝까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시험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말은 정말 모든 수험생 분들께서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전 GS 등수도 사실 신경이 쓰이는데 사실 동차생들에게 주어지는 난관은 민사소송법 이런 학습량뿐만 아니라 새로운 목차, 답안 작성법이 사실 발목을 많이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 분이 2차 시험 때 사용하신 답안 작성법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설명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목차 잡는 시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리사 2차 시험은 30점 문제 2개와 20점 문제 2개에 대한 답안지를 2시간 이내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점수 비율에 따라서 시간 제한을 두고 답안지를 작성하였습니다. 30점은 36분, 20점은 24분의 시간의 제한을 둔 후에 GS 연습할 때부터 이를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보통 30점은 답안지를 5페이지, 20점은 3페이지를 작성하고 1페이지 작성하는데 5분이 소요된다고 하면 30점은 최대 11분, 20점은 최대 9분의 목차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아마 GS를 써보시게 되면 11분과 9분이 목차를 잡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보통은 11분과 9분을 모두 채워서 목차를 잡은 적은 별로 없고 목차 작성이 끝난 후에 30초 정도 검토한 뒤에 답안지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목차 잡는 시간을 여유롭게 둠으로써 자신의 목차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 관리 측면에도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점 파악과 답맞추기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 포섭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기본서에 있는 정형화된 목차를 그대로 가져다 썼고 판결 논점이 있는지 꼭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허와 상표는 최대한 사안을 풀이하는 느낌으로 목차를 작성했습니다. 먼저 문제에 대한 답을 낸 뒤에 그런 답이 나오게 된 논리의 흐름이 목차에 보이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따로 목차를 잡지 않고 문제를 읽자마자 답안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목차에 대해서 따로 고민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기본서의 목차를 그대로 활용을 했었고 특허와 상표 같은 경우는 최대한 유동적으로 문제를 푼 티가 나는 목차를 구성하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즉 기본서를 그대로 베껴놓은 목차가 아니라 제시된 사실관계와 배점을 고려하여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목차를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곽어연님 목차를 잡지 않고 문제를 푸셨군요. 저도 실제로 수험생 때 목차를 잡지 않고 시험지 답안을 작성을 했는데요. 그런데 당연하지만 목차를 잡지 않으면 실수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제를 푼 티를 내는 게 굉장히 용이하다고 느꼈었는데 그래서 혹시 이 방법을 얼마나 연구하셨는지 그리고 문제를 푼 티를 어떻게 내셨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문제를 읽는데 투자하는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저도 초반에는 문제를 잘못 읽는다든가 논점을 누락하는 등의 실수가 잦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GS를 풀면서 자주 누락하게 되는 사실관계들을 포스트잇으로 정리해서 기본서 앞에 붙여두고 하루에 한두 번 그리고 GS 쓰기 직전마다 최대한 자주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제가 자주 누락하게 되는 선별 논점들도 따로 정리해서 붙여두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경훈 변리사님, 박형준 변리사님의 목차 자료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였는데요. 기본서를 회독하면서 지금 읽고 있는 개념이 어떤 식으로 목차로 구성될 수 있는지 또 어떤 주제에서 어떤 논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많이 참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푼 티는 사실 목차의 순서나 제목 그리고 사연 포섭 등 많은 부분에서 구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목차의 제목에 갑, 을, 그리고 발명 또는 상표 등을 써주려고 했고 또 논점 정리 목차를 통해서 문제되는 쟁점의 전제를 그리고 설문의 해결 목차를 통해 최종 답안을 짧게라도 꼭 정리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사안 포섭도 판례의 키워드와 사실관계를 대응시켜가며 최대한 자세히 해주었습니다. 네, 목차는 당연하지만 답안 작성의 뼈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잡아야 되는 논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승님처럼 실제로 시간을 잡아서 푸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곽아인님처럼 흐름을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방법마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답안 목차 작성법은 충분히 연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도 실제로 초반에는 시간을 맞춰서 목차를 잡다가 시험장에서는 잡지 않은 방안을 선택을 하였는데 적어도 실전 GS 5월 달부터는 이 방법을 무조건 적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실전 GS가 가장 시험장과 비슷하게 연습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랜 시간을 들이셔서 이 방법이 정말 내가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인지 검토하시고 시험장에서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6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동차분들이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특허, 상표 두 과목이 공부 방법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실까요?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역시 다르다는 거는 사실 누구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어떻게 다르냐일 것 같은데요. 두 분이 느끼기에 특허와 상표는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었나요? 저는 특허의 경우에는 문제를 풀 때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해 좀 더 노력을 하였고, 상표의 경우에는 빠지는 논점이 없는지 주의하였습니다. 특허는 특히나 러프하게 출제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주논점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상표의 경우에는 중요한 논점 또는 법조문 등을 두 문자로 암기하여서 논점 누락에 주의하였습니다. 특허는 너무나도 복잡한 기술을 다루기 때문에 판례의 자세한 사실관계보다는 법리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반면 상표는 판례의 사실관계가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유독 상표의 경우 강약 조절이 어렵다고 느꼈었는데요. 어떤 상표가 33조이랑 3호에 해당하는 여부를 3점 분량으로 써야 될 때도 있고 20점 분량으로 써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배점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법을 많이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모든 과목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공부하기보다는 해당 과목의 특징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 분은 정말 두 과목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공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특허 상표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암기하셨나요? 상표의 경우에는 자주 빼먹는 논점 누락을 주의하기 위해서 두 문자로 만들어서 암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논점이 나왔을 경우에 자주 빼먹을 수 있는 논점들을 두 문자를 따서 따로 암기하였습니다. 그 외에 동차용 판례 자료를 보면서 문제에서 의도하는 판례가 주어졌을 때 어떤 목차를 구성할지를 생각하면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 특허의 경우에는 어떤 논점에 대한 목차 세트를 암기하려고 하였습니다. GS 답안지를 보면서 해당 논점이 나왔을 때 어떻게 목차를 구성할지 위주로 암기하였습니다. 동차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강약 조절인데요. 처음엔 어떤 판례가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박형준 변리사님의 동차용 암기 자료를 이용하여서 중요한 판례부터 암기하였습니다. 네, 이재승님께서는 특허에서 박형준 변리사님의 동차용 암기 자료 총알을 암기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실제로 특허와 상표에서 자료를 모두 이용해서 중요한 것을 암기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 이런 암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양이 적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내용만 모아져 있다 보니까 그걸 암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일정량을 꾸준하게 암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재승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자료를 암기해 나가셨었나요? 동차용 암기 자료를 보면 번호가 붙어 있는데요. 대략 400번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루에 20개 정도씩 외웠고요. 다만 처음부터 완벽히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처음에 한번 쭉 읽어보고 외웠는지 확인해보고 안 외워진 것만 다시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가볍게 읽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 7월에 암기를 할 때 한층 수월히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역시 수험생 누구에게나 처음 암기하는 과정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과정을 거듭해서 학습하시다 보면은 결국 7월 달에 암기가 완벽해진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기 자료를 선정해서 꾸준하게 암기하시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곽아연님은 특허와 상표 어떤 것을 중점으로 공부하셨나요? 네, 먼저 두 과목 모두 기본서를 거의 통암기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암기하려고 했던 것을 생각을 해보자면 먼저 상표는 판례의 사안포석까지도 최대한 암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신 판례였던 로얄미 판례의 경우
로얄 젤리나 꿀을 원재료로 하지 않으면서도 로얄을 포함하고 있는 표장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관계가 있었는데 그러한 사안포섭 과정도 자주 읽으며 암기해 주었습니다. 또 판례가 상표를 묘사하는 키워드들도 최대한 외워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특허 같은 경우는 어떤 주제에 어떤 논점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문제가 러프하게 나오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문제에 주어진 특정 사실관계나 특정 단어들만 보고도 어떠한 논점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구나를 떠올릴 수 있도록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판례에서는 사안포섭도 키워드 위주로 보기는 했으나 이 사안에서 어떤 쟁점들이 문제가 되었는지를 더 집중적으로 보았습니다. 네, 두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2차 시험이 서술형인 만큼 목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당연하게도 답안지에 적을 수 있는 만큼의 암기력이 필수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암기하는 것이 다소 힘들다고 하시더라도 암기에 좀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공차생으로서 자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7번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가볍지만 아예 부담을 지울 수 없는 과목이 남아있죠? 바로 선택 과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 과목을 자신의 전공 과목을 선택하시기도 하지만 요즘은 법 과목으로 넘어가는 추세도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두 합격자분의 선택 과목은 법 과목이셨을까요? 네,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사전에 주신 정보를 보면은 실제로 곽아연님은 디자인 보호법, 이재승님은 저작권법을 선택하셨네요. 그렇다면 두 분 하루에 얼마나 선택 과목을 공부하셨는지 그리고 해당 과목을 선택했을 때 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5월 말까지도 기본서 1회독을 하지 못했을 정도로 디자인 보호법 공부에 소홀했기 때문에 6월부터는 하루 1시간 반에서 2시간씩은 꼭 투자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디자인 보호법의 경우 1차 때 한번 공부를 했을 뿐더러 답안 작성법도 특허법이나 상표법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공부량에도 패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3법 평균은 넘고 선택 과목 탈로 떨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하여서 선택 과목에는 별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평일에는 하루에 10분 내외로 공부하였고 많은 날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은 대부분 법조문으로 문제가 풀리고 판례 암기 양이 적기 때문에 문제 푸는 법만 배우면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차도 선택할 만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모두 선택 과목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디자인 보호법 이체 선택 과목 강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에는 어떻게 패스하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논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 아무리 고득점을 맞는다고 해도 평균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지금 현재 자신의 전공 베이스나 아니면 암기량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셔서 가장 최소한의 노력이 요구되는 과목을 선택하신 뒤에 그 시간을 민소법이나 특허, 상표에 적절히 분배하시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그럼 마지막 질문들은 좀 주관식으로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자신만의 암기 비법 있으시다면 소개해주세요. 저는 여러 번 자주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한번 제대로 외우는 것보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여러 번 보는 것이 기억에 더 잘 남았던 것 같습니다. 또 암기의 정확도를 올리기보다는 신속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판례 문구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 것보다는 키워드 문구 위주로 빠르게 내뱉을 수 있는지 중점을 두고 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비교적 빠른 필독으로 양을 많이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암기력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기본서를 회독하면서 범위에 익숙해진 후에 암기를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즉, 다회독을 하면서 키워드 등이 저절로 암기가 되도록 했고 시험 직전 외워지지 않은 세세한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암기했습니다. 실제로 5월 말까지도 모든 GS를 책을 보면서 썼고 6월부터 본격적인 암기를 시작을 했음에도 이해를 한 후에 암기를 하다 보니까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80~90%의 정확도로 암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혹은 신경 써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공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사님과 합격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시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께 여쭤보거나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합격 수기를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조언을 듣고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에 공부를 한다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마음가짐, 즉 꺾이지 않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평소에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었음에도 6월 중순부터는 정말 매일매일 울면서 공부를 했을 정도로 멘탈 관리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다만 수많은 좌절과 고통 속에서도 합격을 향한 굳은 의지를 통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던 것이 합격의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동차분들의 경우 어차피 안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목표를 낮게 설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한 번의 기회이며 누구에게나 동차 합격의 가능성은 열려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좋은 말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합격 수기와 더불어서 해당 영상이 수험생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지만 매년 200명의 합격생이 발생하는 만큼 200개의 다양한 공부 방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공부 방법이나 합격 수기를 읽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적절하게 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합격자님들, 수험생 여러분께 응원의 할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누구에게나 힘든 순간이 오겠지만 스스로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으로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찬란한 순간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노력하는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힘든 수험 생활만큼이나 얻은 것도 많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변리사 시험 합격이라는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다른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무언가에 열중했다는 사실 자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시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역시 수험생분들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늘 든든한 조력자로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두 합격자분께서 나눠주신 노하우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촬영에 협조해주신 곽아연 이재승 합격자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디자인 법법 강사 김진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